정순자는 새벽부터 부엌을 분주히 오갔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김치전의 고소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딸 은주가 좋아하는 반찬만 골라 담느라 한참이 걸렸습니다. 작은 용기에 오이 무침, 멸치볶음, 그리고 매운 제육볶음까지 차곡차곡 담았죠. 은퇴한 뒤로 매주 토요일이면 이렇게 반찬을 싸서 딸 집에 가져가는 게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살짝 비칠 무렵 순자는 가방끈을 메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순간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사니 사람 만나는 일이 귀해서였죠. 오늘은 손자 얼굴도 좀 보고 와야지라고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작고 조용한 설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은주의 아파트는 신축이라 복도마저 반짝거렸습니다. 문 앞에 도착하자 안쪽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처음엔 TV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분명 딸의 목소리였고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낯선 낮은 목소리가 겹쳐 들리자 그녀의 발이 굳어섰습니다. 엄마 집을 담보로 하면 되잖아. 라는 남자의 목소리가 문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사위 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이니 안에서 서류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주의 흐느낌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순자는 망설이다가 손잡이를 살짝 눌러봤습니다. 문틈 사이로 거실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탁자 위엔 인감 도장과 여러 장의 서류가 널려 있었고 민석이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찍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순자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민석은 서류를 가방에 쑤셔 넣고 거칠게 현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순자는 급히 복도 끝 계단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귀에 닿을 만큼 빠르게 뛰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제야 순자는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순자는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은주야, 엄마야. 목소리는 떨리고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문이 열리자 딸의 눈이 부은 채로 그를 마주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반찬 좀 가져왔어. 그 말만 겨우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눈길은 여전히 거실 한가운데 놓인 찢어진 서류와 깨진 컵에 머물렀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문을 닫았고 복도에는 순자의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그 평범했던 토요일 오전은 그렇게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공기는 눅눅하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거실로 들어서며 떨어진 종이들을 피해 조심스레 걸었습니다. 식탁 위엔 은주의 이름이 적힌 카드 명세서와 연체 고지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신문지로 덮어 숨기려 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순자는 무심코 그걸 집어들었다가 채권 추심 예정 통보서라는 글자를 보고 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은주는 부엌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두덩은 부어 있었고 팔목에는 시퍼런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순자는 놀라 다가갔지만 은주는 급히 긴 소매를 내려 팔을 감췄습니다. 엄마, 그냥 넘어가요. 다 제가 잘못해서 그래요. 그 말에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딸은 남편을 감쌌습니다. 냉장고를 여니 반찬통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음식 욕심이 없던 딸이지만 이렇게까지 비워둔 건 처음이었습니다. 순자는 가져온 반찬들을 꺼내며 애써 평정심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자꾸 떨려 젓가락이 덜컥거렸습니다. 딸의 어깨는 마치 부서질 듯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물을 한 컵 따라 마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의 사업이 부도가 났고 그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거절하자 며칠 전부터 폭언이 시작되었다 했습니다. 하루는 지갑에서 카드를 빼앗기고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집을 나가겠다고 협박했다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은주의 손은 계속 컵을 쥐었다 놓았다 반복했습니다. 순자는 경찰에 신고하자고 말했다가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걸 봤습니다. 은주는 남편이 예전에 거래처 사람을 신고했다가 보복당하게 만든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한마디가 공기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순자는 더는 말하지 못하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멀찍이서 바라보는 손자 준호의 눈에도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반찬통은 비어 있었고 냉장고 위 달력이 흔들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박민석이라는 이름이 반짝이며 울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익숙한 이름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그냥 못 본 걸로 해주세요. 괜히 오해는 만들지 말죠. 그 말투는 공손했지만 묘하게 서늘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는 말을 끝내자마자 전화를 끊었고 통화 종료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순자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창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번지고 집안은 숨이 막히도록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가 결국 불을 끄고 커튼을 닫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익숙했던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날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은주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반찬통을 닦으며 자꾸만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시장으로 향했지만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따라 시장 골목은 유난히 시끄러웠고 사람들 틈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 바로 사위 박민석이었습니다. 민석은 젊은 여자의 어깨에 팔을 올린 채 금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몰래 그들을 따라가자 두 사람은 반지를 고르며 웃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여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은주의 직장 동료 윤서연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은 예전에 은주가 좋은 언니 같아라며 자주 언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석은 서연에게 신용카드 한 장을 내밀며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출국이라는 단어를 내뱉는 걸 순자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두 사람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는 한참 동안 전화를 받지 않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자가 본 일을 말하자 은주는 침묵하다가 엄마 그 사람 이미 나 몰래 다 해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민석이 자신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보험 해지까지 해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순자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은주는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동료들은 놀랐지만 이유를 묻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손자의 옷을 정리하며 눈을 붉혔습니다. 준호는 엄마 옆에서 묵묵히 숙제를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그 어린 눈동자에 이미 어른의 두려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날부터 사위의 행적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회사, 거래처, 친구 관계를 알아보며 단서를 찾았습니다. 민석의 이름으로 등록된 사업체는 이미 폐업 상태였고 채무 기록이 여러 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가짜 투자회사를 차리고 은주의 신용으로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모든 서류를 복사해 봉투에 넣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감이 짙어졌습니다. 순자는 창문 너머 거리 불빛을 바라보며 손에 쥔 증거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걸 들고 경찰서에 가야 하나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딸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주저앉게 됐습니다. 그녀는 결국 봉투를 찢어버리고 사진만 남겨 서랍에 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배달원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보낸 사람은 박민석이었고 안에는 명예 변경 동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숨이 막히는 듯 주저앉았습니다. 민석이 이제 자신까지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더는 두려움에만 머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수첩을 꺼내 사위의 차량 번호와 출입 시간, 자주 들르는 장소를 하나씩 적었습니다. 며칠간 관찰 끝에 민석이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같은 골목으로 향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창고 건물이 즐비한 외딴 공단 지역이었습니다. 순자는 낡은 코트를 걸치고 조심스레 그 뒤를 따랐습니다. 민석은 차를 세우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안에는 3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서류와 노트북 그리고 현금 다발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민석은 서류를 넘기며 이번 것만 끝나면 출국하자라는 듯한 손짓을 했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손이 떨리는 채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렌즈 너머로 그들의 얼굴이 또렷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셔터 소리가 작게 울리자 민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몸을 숙여 그림자 뒤로 숨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호흡이 거칠게 올라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민석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순자는 차량 사이에 몸을 숨긴 채 그가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그는 주위를 한참 살피더니 무언가 낌새를 느낀 듯 주변을 빙 둘러봤습니다. 순자는 그 순간 자신의 코트 소매에서 진한 된장 냄새가 새어나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석의 시선이 코너 쪽으로 향하는 순간 그녀는 조용히 반대편으로 이동했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숨은 순자는 손목시계를 보며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그녀는 차가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스레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여전히 담배 연기가 남아 있었고 탁자 위엔 은주의 이름이 찍힌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름 이은주, 보증인 정순자.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민석은 이미 자신을 이용할 준비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급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차를 세워둔 골목 끝에 익숙한 헤드라이트가 켜졌습니다. 민석의 차량이 천천히 뒤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모퉁이를 돌아 시장 골목으로 몸을 숨겼지만 그 차는 잠시 정차한 뒤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민석이 자신을 알아봤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새벽녘 순자가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는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 안엔 찢어진 가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은주는 눈을 감고 있었고 순자의 얼굴은 붉게 낙서로 지워져 있었습니다. 봉투 안쪽에는 검은 잉크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괜히 나서지 마. 가족끼리 일은 가족끼리 끝내야지. 순자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불태우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내 뒤를 밟을 거야. 순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석이 자신을 알아봤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그 소리 속에서 그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젠 증거를 모을 때야. 낮은 목소리가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새벽 우산을 들고 윤서연의 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윤서연은 처음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조용히 당신도 피해자일 수 있어요 라고 말하자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방 안엔 서류와 영수증이 널려 있었고 서연의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USB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석이 주고받은 메시지, 은주의 명의로 서류를 위조한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민석이 자신을 이용하고 버렸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순자는 USB를 품에 넣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곧장 변호사 친구 박노식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박노식은 서류를 확인한 뒤 이 정도면 경찰에 바로 제출해도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귀가하지 않고 곧장 은주의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 불빛이 꺼진 채 창문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 안에서 불빛이 번쩍이고 서류가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은 집안을 뒤지며 현금을 챙기고 서류를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순자는 문틈 사이로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민석이 뒤를 돌아봤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뒤로 물러나며 몸을 숨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석은 거칠게 문을 열고 나와 순자를 밀쳤습니다. 그녀는 계단에 넘어졌지만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민석은 달아났고 순자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바닥에는 피가 배어 있었고 화면에는 여전히 영상이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은 채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순자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젖은 코트와 피 묻은 손으로 USB와 휴대폰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경찰은 순자의 진술을 들으며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석의 차량이 이미 CCTV에 포착되어 있었고 윤서연의 증언도 확보됐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순자는 경찰서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트는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공포가 천천히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싸늘한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새벽녘 경찰은 민석의 차량을 추적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근처에서 그를 검거했습니다. 순자가 제출한 영상과 USB가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트렁크 안에서는 위조 서류, 현금 뭉치, 그리고 은주의 인감 도장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민석은 수갑이 채워진 채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예요. 가족끼리 돈 문제 좀 있었다고 감옥을 가나요? 그는 끝까지 태연했습니다. 며칠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 안은 냉랭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은주는 피고인석을 바라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방청석 뒤편에서 두 손을 모은 채 딸을 바라봤습니다. 검찰은 민석이 가족을 기만하고 명예도용으로 불법 대출을 저질렀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억울한 척 웃었지만 윤서연이 증인석에 서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서류를 내밀며 민석의 모든 범행을 낱낱이 진술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석으로 향했습니다. 법정 안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순자는 단단한 목소리로 지난 몇 주간 자신이 본 모든 일을 사실대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민석이 딸의 이름으로 서류를 위조하고 폭력과 협박으로 가족을 통제한 과정, 그리고 자신에게까지 손을 뻗친 순간까지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정적을 유지하다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박민석, 징역 8년. 그 한 문장이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주의 어깨가 작게 떨렸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들 다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내가 만든 집이잖아. 그의 외침은 허공을 갈랐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호송 경찰이 민석의 팔을 붙잡았지만 그는 끝까지 발버둥쳤습니다. 정순자,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언젠가 다시 나갈 거야. 그때. 그 말은 곧 수갑소리에 묻혔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내가 만든 지옥에서 내가 살아봐라.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문이 닫히자 법정은 고요해졌습니다. 순자는 의자에 앉은 딸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잔잔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끝났어요, 엄마. 은주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끝났어요. 법정을 나오는 길,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지만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색 하늘에서 눈발이 흩날렸고 도시의 소음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잠시 올려다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해방감과 함께 싸늘한 불안이 스쳤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듯한 예감이었습니다. 민석이 구속된 지 석 달 후 은주는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와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은순식당. 딸 은주와 엄마 순자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새벽마다 순자는 시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은주는 주방에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지나가던 손님들은 유리창 너머로 모녀의 모습을 보며 정이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반찬 가게는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동네 사람들의 단골이 늘어났습니다. 가게 안에는 여전히 오래된 반찬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건 순자가 처음 딸 집을 찾아갔던 날 들고 갔던 통이었습니다. 은주는 가끔 그 통을 닦으며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의 아픔과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순자는 그런 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손자 준호는 가게 구석 작은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만든 반찬 제일 맛있어. 라며 해맑게 말할 때마다 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야 이 아이가 웃는 얼굴을 되찾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었지만 눈가에는 여전히 그늘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장사를 마치고 셔터를 내릴 때면 순자는 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하늘 아래에서 딸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가끔 은주가 TV에서 범죄 뉴스를 볼 때면 손이 멈추곤 했습니다. 엄마, 혹시 그 사람 이제 괜찮을까요? 은주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순자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킬 차례야. 가게 문 안쪽 벽에는 세 사람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밝게 웃는 모녀와 손자의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순자의 시선은 자꾸만 사진 한 켠의 그림자에 머물렀습니다. 마치 그 속에서도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불길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순자는 그 느낌을 털어내듯 가볍게 웃었지만 눈빛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골목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은주는 가게 문을 닫으며 어머니에게 따뜻한 차를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쥐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정말 괜찮을 거야. 이렇게라도 다시 시작했잖니.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덕분이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은 긴장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게 불을 끄고 잠시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평온함과 함께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새로운 하루는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조용하고 그러나 결코 완전히 끝나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봄이 찾아오자 은순식당 앞 화분에는 새싹이 돋았습니다. 순자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장바구니를 들고 사람들 틈을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어깨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순자는 무심코 돌아봤지만 남자는 이미 인파 속으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코끝을 스친 담배 냄새와 싸구려 향수 향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서서히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들린 장바구니를 더 꽉 쥐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때 시장 확성기에서 라디오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교도소에서 폭동이 발생해 수감자 한 명이 탈주했습니다. 순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장바구니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안에 무가 굴러나갔습니다. 탈주 수감자는 42세 남성 박민석. 순자의 시야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들려오는 평범한 웃음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주워들고 무언의 표정으로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현관문을 잠그고 커튼을 닫았습니다. 은주와 준호는 아직 가게에 있었습니다. 순자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의 서류들과 USB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찬통을 천천히 닫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들어 경찰서 번호를 눌렀다가 이내 멈췄습니다. 대신 딸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와. 문 꼭 잠그고.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평화롭게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어딘가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커튼 틈을 벌렸습니다. 골목 끝 낡은 가로등 아래 어렴풋한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분명히 그녀의 집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커튼을 닫고 식탁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이제 도망치지 않아요. 가족을 위해 이번엔 내가 끝낼 거예요. 그게 내가 살아있는 이유니까요. 순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햇살이 사라진 방 안에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멀리서 시계 초침이 똑딱거렸고 그녀의 손은 여전히 반찬통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두려움이 아닌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녀의 마지막 속삭임이 울렸습니다. 끝내야죠. 이제는 정말 내가 끝낼 차례예요.